러시아의 겨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더군요. 얼어붙은 대지 위로 쏟아지는 포탄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특수부대라고 믿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평양의 붉은 노을을 등지고 승리를 다짐했지요. 하지만 쿠르스크에 도착한 그날 우리가 마주한 건 영광이 아닌 죽음의 늪이었습니다. 참호 속은 썩은 고기와 화약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무 영철이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녀석은 며칠 전만 해도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훔치던 순진한 녀석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제 손에 쥐어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며 말했지요. 진혁아, 우리 여기서 살아서 돌아가면 꼭 옥류관에서 냉면 한 그릇 하자. 그게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영철이의 몸은 형체도 없이 흩어졌고 참호 안은 붉은 피와 살점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흙더미 속에 파묻힌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서 죽어야 하는지 우리를 보낸 자들은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전사가 아니라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했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를 군화발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흙을 뒤집어쓰고 시체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시신의 감촉이 뺨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당 동지들이 말하던 위대한 조국, 인민을 위한 낙원이라는 그곳은 정녕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사랑했던 고향은, 내가 지키려 했던 신념은 차가운 러시아의 흙바닥에 뿌려진 동무들의 피와 함께 모두 증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낡은 군복의 단추를 뜯어내고 무너진 참호벽을 타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지옥 같은 전장에서는 한순간도 더 머물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포성이 들려오는 방향을 등지고 저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도 얼어붙은 살갗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 뒤에 남겨진 영철이의 시신과 저를 사지로 몰아넣은 조국을 향한 짙은 환멸만이 가슴속에 덩어리져 맺힐 뿐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러시아의 끝없는 자작나무 숲이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숲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또 다른 죽음에 덫일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멀리서 추격대에게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하늘은 칠흑 같았습니다. 병실 안을 채우는 소독약 냄새가 내 폐부 깊숙이 박힐 때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 들더군요. 침대 곁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대남 선전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고향에서 날아온 전보 한 장이 제 온 세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소연이가 떠났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아이가 차가운 흙 아래로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니, 도련해진 것 같았죠.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곳에서 굶어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죽음을 생각하던 그 순간에도 본능적인 공포는 살아 꿈틀거리더군요. 병실 문틈으로 비치는 복도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이부 놈들의 구둣발 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규칙적인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묵직하고 위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
진혁 동무, 상태 좀 보러 왔네라는 그들의 인사가 제 등줄기에 식은땀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문안을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눈빛을 살피고 제가 혹여나 딴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감시하러 온 것이었죠. 놈들의 눈은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침대 아래 낡은 가방 속에 넣어둔 비밀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소연이가 떠나기 전 저에게 꼭 살아서 자유를 찾으라며 쥐어주었던 그 지도 말입니다. 아이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소연이의 희생은 그저 개죽음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놈들의 그림자가 병실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저는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잠든 척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놈들이 제 침대 곁에 멈춰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더군요. 숨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입안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놈들이 떠나고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저를 가두어두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요. 고향의 차가운 흙이 된 소연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맺혔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경비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을 피하고 놈들의 감시망을 뚫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 진혁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챙겨 병원 뒷담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제 운명이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살점이 얼어붙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러시아의 서로는 그저 하얀 지옥일 뿐이었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데 그럴 때면 다리가 제 것인지 남의 것인지 감각조차 사라지곤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보이부 놈들의 눈을 피해 야음을 틈타 부대를 이탈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놈들에게 붙잡히면 총살은 차라리 호사죠. 수용소에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 공포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더군요. 러시아군의 순찰대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탈북민을 보면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사냥감으로 여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우리는 눈밭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면 시야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무가 제 손을 꽉 쥐더군요. 그 손마디가 어찌나 차가운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강냉이죽 한 그릇, 아버지가 장날이면 사들고 오시던 옥수수엿.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얼어붙은 지옥에서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러시아군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보이부 추격대였습니다. 놈들은 우리 발자국을 쫓아 여기까지 추격해온 겁니다. 눈보라가 우리의 흔적을 지워주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놈들의 집요함은 짐승보다 독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다리 근육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잣나무 숲은 그나마 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숲속으로 몸을 날리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느냐, 아니면 저 숲 너머의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운명은 이제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졌습니다. 숲 뒤편으로 길게 이어진 절벽 아래 차가운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강만 건너면 국경이라는 희망이 보이지만 강 건너편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건 알 수 없는 위험뿐입니다. 옷깃을 더 여미고 다시 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저는 총구를 꽉 쥔 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도 많기에 저는 차가운 눈을 씹어 삼키며 다시 발을 뗐습니다. 저 멀리 숲 끝에서 아스라이 비치는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빛인지 아니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놈들의 총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빛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국경지대, 그곳의 겨울은 그저 추운 게 아니라 살을 발라내는 톱날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세상 모든 소리가 얼어붙어 적막해지는데 그 적막이 오히려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군요. 저는 낡은 코트깃을 세우며 약속된 폐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유리 파편 소리가 마치 적군에게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김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 붉은 담뱃불이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빛처럼 어둠을 뚫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브로커 김철수, 그 인간은 사람의 목숨값을 그저 종이장처럼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묻더군요. 돈은 챙겨왔느냐고 말입니다. 제 손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이 거래가 잘못되면 죽음뿐이라는 공포 때문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달러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가 그 돈을 세는 동안 창밖에서는 순찰대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만약 저 차가 멈추고 군인들이 들이닥친다면 저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그리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수는 돈을 다 세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2시 국경선을 넘는 화물칸에 자리를 마련해 두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덧붙이더군요. 그건 바로 제 뒤를 쫓고 있는 보이부 감시망을 따돌리기 위해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죽으러 가라는 소리였지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는 사람에게 또 다른 목숨을 내놓으라니 참으로 비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손목을 쥐고 뼈를 부러뜨리고 싶을 만큼 증오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짐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입니다. 저 창밖으로 보이는 국경 너머의 세상, 그곳에 자유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저 멀리서 순찰대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창고 벽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마지막 남은 빵 부스러기를 입에 넣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 지독한 배고픔과 공포를 견뎌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입니다. 두만강의 밤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와 같았습니다.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시퍼런 칼날처럼 빛났고 그 위를 덮은 눈은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등 뒤로는 보이부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앞에는 자유라는 이름의 저편 땅이 보일 듯 말 듯 아른거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짧은 거리가 목숨을 건 도박판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 위로 시뻘건 조명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칠흑 같던 강바닥이 대나처럼 환하게 드러나자 저는 반사적으로 얼음판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의 냉기가 가슴을 뚫고 뼈마디까지 파고드는 것 같더군요. 탕탕하는 총소리가 귀 옆을 스치며 얼음을 때렸습니다. 파편이 튀어 제 뺨을 핥히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대로 죽음이고 여기서 굴복하면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 옆에서 함께 뛰던 동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음 위에 고꾸라졌습니다. 붙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그놈들의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훑고 지나가는 찰나에 저는 보았습니다. 동무의 눈에 서린 그 절망과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손짓하며 어서 가라는 그 무언의 외침을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기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어 눈꺼풀에 달라붙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마치 짐승이 헐떡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 너머 경비대 초소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뛰어야 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얼음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피조차 얼어붙어 붉은 보석처럼 박히더군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단순한 소망 하나가 저를 이 얼음판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강기슭에 진흙탕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축축하고 비릿한 흙의 감촉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보이부 놈들의 고함 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총구가 닿지 않는 곳으로 비록 낯설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제가 꿈꾸던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요.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니 강 저편의 어둠 속에서 아직도 조명탄이 하나둘씩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켜 이름 모를 산등성이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국정원 지도들이 표시한 그 뻔한 탈출로가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내뱉은 말은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였죠. 공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는 국경검문소 대신 폐쇄된 구리광산 갱도를 통해 산을 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지만 철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사람 광산에서 일할 때 갱도 지도를 통째로 외워버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발밑에서는 쥐새끼들이 찍찍거리며 도망치기 바빴죠. 등 뒤로 들려오는 공안들의 경적 소리가 갱도 안의 울림 때문에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오더군요. 혹시라도 숨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옷소매를 입에 물고 짐승처럼 기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자유라는 게 고작 이 좁고 어두운 구멍을 기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게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어 올라가니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갱도 끝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는데 바로 아래로 중국과 북한의 경계 순찰로가 보였어요. 철수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밧줄을 바위에 묶고는 제게 먼저 내려가라며 손짓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부는 산마루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그저 차갑기만 하더군요. 북쪽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고향 집의 굴뚝 연기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그리웠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든 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저 멀리서 공안의 탐조등이 갱도 입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다급하게 신호를 보내더군요. 늦으면 끝장이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낭떠러지를 미끄러지듯 내려와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밑에 깔린 마른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공안들은 우리가 갱도 안으로 들어갔을 거라 확신하고 횃불을 들고 입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렸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맥의 뒤편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땀에 젖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어느덧 저 멀리서 국경을 넘어서면 보인다는 작은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별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죠.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비는 더욱 삼엄해질 테니까요. 철수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칼을 다시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몸을 완전히 숨긴 채 마을을 향해 한 발짝씩 더 깊숙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찌르듯이 내리쬐는 이 작은 방에 앉아 있으면 가끔은 여기가 대한민국 국정원 조사실인지 아니면 평양보위부 지하 취조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저를 옥죄던 북한의 감시망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조사관님, 당신들의 눈빛은 그들과는 다르더군요.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눈이 아니라 제가 겪어온 지옥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려는 그 진지함이 제 입을 열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그곳의 흙은 피와 화약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전사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더군요. 얼어붙은 땅을 파고 엎드려 있으면 귓가를 스치는 포탄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총알 한 발에 머리가 터져 나갈 때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했지요. 배고픔에 찌든 북한의 겨울보다 그곳의 겨울은 더 잔인했습니다. 적군이 쏜 조명탄이 밤하늘을 밝히면 우리는 짐승처럼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극도의 고립감,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이름 썩자 불러줄 사람 없다는 그 공포를 당신들이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관님, 제가 왜 탈출을 감행했는지 궁금하시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는 그 진창에서 벗어나 적어도 사람으로 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발을 찔렀던 그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의 감각이 아직도 발바닥에 생생합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추격대의 고함 소리, 그리고 탕 울려 퍼지던 총소리. 저는 살기 위해 달린 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낯설고 고마워서였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이 모든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먼 나라의 뉴스거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영혼을 갉아먹던 흉터들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조사관님, 제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이 적고 있는 그 종이 위에 제 진심이 닿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짐승이 아닙니다. 이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지만 적어도 저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의 숨결과도 같습니다. 제가 털어놓은 그 지옥 같은 전선의 실태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지금도 그곳에서 죽어가는 제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너무나도 밝습니다. 북한의 밤은 항상 어두웠고 그 어둠은 언제나 사람을 숨죽이게 만들었지요. 이제는 그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을 감으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매캐한 화약 연기가 코끝을 찌릅니다. 저는 그 연기를 뚫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주해야 할 이 자유로운 세상이 저에게 어떤 삶을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언 뒤에 이어질 저의 진짜 삶이겠죠. 처음 남한 땅을 밟았을 때 제 발밑에 닿는 아스팔트가 너무도 낯설고 매끄러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만강의 글씨리고 날카로운 얼음판 위를 기어오르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기서는 누구나 발을 뻗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공기 중에는 매연과 섞인 비릿한 쇠 냄새 대신 이상하게도 달콤하고 평온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은 예리한 칼날로 도려낸 듯 시렸습니다. 소연이 저와 함께 그 지옥 같은 강을 건너려다 끝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그 아이가 생각나서 말입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북경 경비대의 총성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랐을 때 소연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진혁 동무, 어서 가시라요. 이대로 돌다 잡히면 아무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떨리는 손길과 젖은 눈망울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살기 위해 달렸고 소연이는 저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건 탈출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겁한 도망이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나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더군요. 이제는 행복하냐고, 무엇을 하고 싶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 대신 창밖을 봅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꾸며 삽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다음 휴가엔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고민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목숨을 걸고 찾아낸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적을 저 혼자 누리는 것이 늘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소연이가 보지 못한 이 푸른 하늘과 마음껏 소리 내어 웃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제가 대신 증명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즘 저는 탈북민들을 돕는 센터에서 일합니다. 처음엔 사투리도 어색하고 남쪽 사람들의 빠른 말투를 알아듣기도 벅찼지만 이제는 제법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그들의 바쁜 걸음 속에서 소연이의 뒷모습을 찾곤 합니다. 아마 소연이도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제가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겠지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제가 원해서 이 자유로운 땅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소연이가 좋아하던 옥수수빵을 샀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고향의 흙냄새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오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안고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여기는 참 밝은 곳입니다. 너무 밝아서 때로는 눈이 부시지만 다시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소연아, 보고 있니? 내가 지켜준 이 목숨. 이제는 내 목까지 합쳐서 2배로 더 치열하게 살아갈게. 내가 보지 못한 이 찬란한 빛들을 내가 다 눈에 담아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전부 다 들려줄게. 그러니까 너도 거기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나는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소연이의 목까지 더해진 제 삶을 씩씩하게 걸어갑니다.